어사 김수익과 잃어버린 나라의 금덩이를 찾는 무리. 갈 길은 멀고 한강도 채 건너지 못했는데 주책 없이 벌써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마침 주막이 눈에 들어왔지요. 아이고 살았다. 길소는 주막으로 발길을 재촉하였어요. 주모, 길 가던 길손인데 밥 한 끼 먹고 갈 수 있을까? 훤한 대낮인데도 골방이어서 그런지 담배 연기 때문인지 주막 안은 해질 무렵같이 어둠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손님을 안 받습니다요. 길손이 안으로 들어서자 주모가 쫓아 나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주막에서 손님을 안 받는다니. 단골 손님들이 오셔서 자리가 다 찼습니다요. 신발을 끌고 나온 주모가 싹싹하게 말하였어요. 그러지 말고 먹다 남은 밥이라도 좋으니 밥 한 술 주시게. 내 값은 후하게 쳐드리리다. 길손이 주막 문간에 서서 주모를 졸라대자 뭐 저런 녀석이 다 있나 하는 듯이 주막 안 사람들의 곱지 않은 눈길이 길손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어깨가 떡 벌어지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소리쳤지요. 없다면 없는 거지.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질퍽거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대었어요. 글쎄, 처음 보는 놈인데 혹시 염탐하러 온 놈이 아닐까? 그럴 리가. 수군대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점잖게 생긴 사람이 길손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전 한양 동대문 밖에 사는 이가라 하오. 경기 충청도 지방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지요. 길손이 공손하게 대답하였어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 턱에 수염이 장비처럼 수북하게 난 사람이 대뜸 고개를 내밀며 반말로 물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정말 몰라? 예. 그들의 거친 말에도 길손은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려가며 대답하였지요. 아하, 이런 놈 봤나?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형님들, 이놈 상판을 좀 보시오. 알만한 놈입니까요? 배가 고프다 하니 밥이나 한술 주어 보내게. 점잖게 생긴 사람이 나서서 말하자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자리에서 불쑥 일어나 길손에게로 튀었답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와서 나발을 떠는 거냐?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은 길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거 왜 이러시오? 밥을 안 주면 그만이지.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두 사람을 구경하였습니다. 왕십리 짱구 주먹 맛 한번 볼래? 길손을 끌고 나온 짱구가 주먹을 날렸어요. 그러나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고꾸라진 사람은 길손이 아니라 짱구였습니다. 아니, 저놈이? 주막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 두 놈이 튀어나와 길손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나 그들도 길손의 날쌘 주먹과 발길질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쓰러졌던 짱구가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몸을 날리며 공격하였어요. 그러나 길손은 이것도 두 손으로 가볍게 막아내었지요. 쿵! 짱구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또다시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답니다.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호리호리하고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 힘과 주먹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짱구를 단번에 나가떨어지게 하다니.
도대체 니놈 정체가 뭐냐? 장사꾼이라고 하질 않았습니까? 길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번에는 얼굴이 갸름한 자가 잽싸게 튀어나와 몸을 날렸어요. 발이 정확하게 길손의 턱을 명중하였지요. 길손은 급작스러운 공격에 그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나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시퍼런 칼을 뽑아 길손을 향해 내리꽂았어요. 길손이 재빠르게 칼을 피하자 칼은 땅속 깊이 박혔지요. 사나이가 박힌 칼을 뽑으려는 순간 길손은 두 발을 들어 제주를 넘으며 사나이의 얼굴을 걷어찼답니다. 사나이는 얼굴을 감싸고 뒤뚱거렸어요. 길손은 사나이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턱을 올려쳤답니다. 사나이 입에서 피가 주르르 흘렀어요. 길손이 다시 사나이를 공격하려 하자 잠깐! 주막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이리 모셔라. 언뜻 보니 정체가 뭐냐고 정중하게 묻던 점잖은 그 사람이었어요. 이 안으로 드시오. 건장한 청년이 길손을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공연히 소란을 피워 미안하오. 길손이 주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훑어보며 말하였어요. 주막 안에는 길손에게 손맛을 본 사람들을 빼고 5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길손이 자리에 앉자 점잖게 생긴 사나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격투를 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몸이 약해서 체력을 기르려 산에서 좀 배웠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니 우리 인사나 하고 지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동대문 밖에 사는 이가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지요. 저는 이곳 송파에 사는 김가라고 합니다. 점잖게 생긴 사내는 정중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가 지긋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십리 사는 정가, 또 이 사람은 이천에 사는 최가, 장호원에 사는 장가, 그리고 충주에 사는 강가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옵니다. 왕십리 짱구 정가와 칼을 빼들었던 이천에 사는 최가는 길손에게 맞은 데를 감싸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거 초면에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동생들이 워낙 성질이 급해서. 나이가 지긋하고 송파에 산다는 김가가 길손을 샅샅이 훑어보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지요. 제가 오히려 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송파에 사는 김가가 왕십리 정가와 이천 최가를 보며 길손에게 용서를 빌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송파 김가의 말이 끝나자마자 길손 앞에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갑자기 넙죽 엎드리며 말하자 길손은 당황하며 저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멋쩍어 뒤통수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송파 김가가 머뭇거리다가 넌지시 물었지요. 진짜 장사를 다니시는 분이십니까? 진짜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봐도 장사하는 분 같지 않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무슨 낌새를 채고 여기 오신 것은 아닌지요? 송파 김가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금덩이를 찾고 있소이다.
겔소는 송파 김가라는 사람이 왠지 믿음직스러워 솔직하게 말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게 아니십니까? 금덩이라는 말에 송파 김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길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 금덩이가 여주, 이천, 충주 쪽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로 가는 길이라오. 금덩이라면 청나라 황제에게 보내던 중에 없어진 복물짐 안에 있던 금덩이 말이오. 조선조, 인조 임금 때였습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인조 임금은 강화도로 피난을 갔지요. 그때 조정에서는 청나라와 맞서 싸우자는 패와 화친을 해야 된다는 패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청나라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화친을 하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청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복물짐 가운데 2개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복물짐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덩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도둑들이나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금덩이가 든 복물짐을 찾으러 다녔지요. 그 복물짐은 자손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 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물짐은 임진강 근처에서 잃어버렸는데 장사꾼들이 훔쳐갔다는 둥, 산적들이 훔쳐갔을 거라는 둥 소문만 무성할 뿐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몰랐지요. 그 복물짐이 평안도 땅에 있지 않으면 충청, 경기 땅에 있을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우리는 장사도 하지만 밑에 사람들이 좀 있지요. 그들을 내가 이끌고 있어. 그런데 보다시피 나이가 들어 오늘 내 후임을 정하고 또 그 금덩이 행방도 알아볼 겸 이렇게 모인 것이라오. 보아하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우리와 손을 잡는 게 어떻겠소? 송파 김가가 머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하자 왕십리 정가가 길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두령이 되어주십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처음 만남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길손은 정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송파 김가가 길손에게 말하였어요. 내 말을 들어주시오. 우리도 가끔 남의 짐을 노리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쁜 도적은 아니라오.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착한 백성이었소. 그러나 관리들 하는 짓이 하도 못돼 처먹어 우리 것을 우리가 지키며 살려고 우리끼리 뭉친 것뿐이라오. 나쁜 사람 같지 않으니 우리 애들을 맡아주오. 부디 그렇게 해주십시오. 송파 김가의 말이 끝나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길손을 두령으로 모시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송파 김가를 빼놓고는 모두들 길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어서들 일어나시오. 길손의 말에 송파 김가가 길손에게 술을 따르며 권하였어요. 마음 놓고 드시오. 이 집이 바로 내 집이오. 우리 부탁을 꼭 들어주시오. 길손은 무릎 꿇은 사람들을 뚫어지게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금덩이를 찾을 때까지만 맡아드리지요. 금덩이를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거요? 송파 김가는 그래도 길손이 못 믿어왔는지 길손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금덩이를 찾으면 어떻게 나누겠냐는 물음이었지요. 길손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였어요. 그건 그때 가서 의논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저도 금덩이에 큰 욕심은 없으니까요. 좋소이다. 우린 그 금덩이를 찾아도 우리가 가질 생각은 없었소. 뭐라고요?
겔소는 송파 김가 말에 깜짝 놀랐지요. 송파 김가는 자세를 가다듬고는 나직한 소리로 말하였어요. 나라 것이니 나라에 돌려드려야지요. 돌려주다니요? 애써 찾아 왜 돌려줍니까? 송파 김가 말에 길손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나라 관리들이 나쁜 짓을 일삼아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뭉친 장사꾼이라도 장사꾼은 장사꾼이지요. 장사꾼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애써 찾은 금덩이를 나라에 돌려준다니 길손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라니요? 아무리 나라 꼴이 이렇다 해도 우린 이 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찾아서 돌려주어야 청나라 놈들이 그걸 갖고 시비를 걸지 못하지요. 겔소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담간 오리들 등살에 가족과 오순도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숨어 사는 사람들인데 나라를 위해 이런 생각을 하다니. 주막에서는 그날 밤늦도록 술판이 벌어졌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믿고 한패로 인정해주는 그들의 마음씨. 또 나라를 아끼는 그들은 충성심이 조정에서 당파 싸움만을 일삼는 신하들보다 훨씬 더 길손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네들은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잠에서 깨었어요. 길손은 벌써 짐을 꾸리고 있었지요. 떠나시게요. 송파 김가가 길손을 찾았어요. 금덩이를 찾으려면 서둘러야지요. 길손, 아니 이두령, 왕십리 정가와 이천 최가를 데리고 가십시오. 여러모로 필요하실 겁니다. 길손은 혼자 가는 쓸쓸함을 없애줄 말동무가 생겨 좋았습니다. 길손이 좋다고 하자 송파 김가는 정가와 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왕십리 짱구 정가는 생긴 건 우락부락해도 인정이 많은 놈입니다. 그리고 채가는 칼솜씨가 아주 일품이지요. 그래서 칼잡이라고도 부릅니다. 길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푸짐한 점심상이 차려지자 세 사람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송파를 떠났습니다. 형님, 금덩이를 찾으면 김두령 말씀대로 나라에 돌려줄 겁니까요? 왕십리 짱구 정가가 물었어요. 글쎄다. 다 돌려주긴 좀 아깝지 않을까? 길손은 그들의 마음을 슬쩍 떠보았지요. 맞아요. 반은 우리가 나눠 갖고 반만 돌려주죠 뭐. 이천 칼잡이 최가가 맞장구 쳤습니다. 정가와 최가는 벌써부터 금덩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에 신이 났지요. 길손은 두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금덩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김두령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요? 서둘러 가면 광주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요. 거기 가면 알아볼 데가 있지요. 광주에도 자네들 패거리가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요. 예전에 모셨던 마당발 형님이 계시지요. 아마도 그 형님은 금덩이 소식을 알 겁니다. 그네들은 그네들 나름대로 금덩이가 든 복물짐에 대해 샅샅이 조사를 한 모양이었어요. 길손은 마음을 풀고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알면 저희들이 찾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겠느냐? 마당발 형님 패거리는 이곳에 수배령이 내려있는 데다가 졸개들이 흩어져 있어 우리와 손을 잡지 않고는 힘이 들 겁니다. 게다가 송파 김두령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지요. 송파 김가의 조직은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컸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존경심도 꽤 있는 것 같았어요. 길손은 이네들과 어울리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형님은
아니, 두령님은 참 간도 크십니다. 혼자 몸으로 금덩이를 찾아 나섰으니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혼자인가? 든든한 자네들이 있지 않은가? 주막에 혼자 오시지 않았습니까요? 그네들은 길손이 주막에 들어설 때부터 길손을 찬찬히 뜯어보았어요.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혹시나 자기들이 하는 일이 발각되지 않을까 해서였지요. 송파 김두령님께서 보통 사람 같지 않다고 처음부터 그러시던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칼잡이 최가가 끼어들었어요. 턱이 갸름한 게 말이 많아 보였는데 보기보다는 입이 무거웠습니다. 하하, 보통 사람은 아니지. 싸움 잘하고 술 잘 마시고. 아참, 자네들에게 한 가지 안 보여준 게 있구나. 내 그 솜씨를 보여주지. 두 사람은 궁금해하며 길손을 쳐다보았어요. 저기 저 소나무 가지에 매달린 솔방울 있지? 그걸 한번 맞춰볼까? 길손은 솔방울을 가리켜 보임과 동시에 품에서 표창을 꺼내 던졌답니다. 솔방울이 보기 좋게 표창에 맞아 떨어졌어요. 두 사람은 감탄사를 터뜨렸지요. 이 솜씨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면 좀 다르지. 아니에요. 송파 김두령님께서는 표창 솜씨를 말씀하신 게 아닐 거예요. 김두령님께서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보십니다. 칼잡이 최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였어요. 그러나 길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나이들 발걸음이 빠른 걸음이어서 해걸음이 못되어 광주 땅에 도착하였어요. 짱구 정가가 마당발의 소굴로 안내하였지요. 보기에는 산 사람들이 사는 허름한 움막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키가 크고 건장한 젊은이들이 안에서 나왔어요. 잠깐!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놈이 안으로 들어가려던 세 사람을 가로막아 섰답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두령께 여쭙고 오겠소. 정가의 설명을 들은 광대뼈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정가만 들어가시오. 이분은 내 형님이시다. 얘는 내가 예전부터 데리고 다니는 동생이고. 정가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지닌 무기를 모두 두고 들어가시오. 세 사람은 짐을 풀어놓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깥은 허름한 집이었는데 안은 넓고 호화스러웠습니다. 거기 앉거라. 그래, 날 왜 찾아왔느냐? 마당발은 굵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목소리만 들렸지 마당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요. 세 사람이 앉은 곳은 환한 곳이요. 마당발의 소리가 나는 곳은 어두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금덩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정가가 말을 하자 마당발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금덩이? 예, 그렇습니다요. 정가가 대답하자 마당발은 길손을 째려보며 물었어요. 한 놈은 체가놈 같은데 다른 한 놈은 누구냐? 이번에 새로 모신 두령님입니다요. 송파 김두령님이 정하셨지요. 마당발은 길손을 유심히 쏘아 보았습니다. 길손은 마당발의 눈이 어디에 있는 줄을 몰라 시선을 떨어뜨리고 서 있었지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마당발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요. 너도 처음 보았다고? 광대뼈 말에 마당발이 소리쳤어요. 얘들아! 마당발이 부르자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와 길손을 포함해 세 사람을 애워쌌답니다. 정말로 송파 김두령이 직접 보냈느냐? 너희들
딴소리 하는 거 아니냐? 딴소리라니요? 정과와 채가가 얼른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겔소는 어정쩡하게 서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왜 너는 내 말이 안 잊고 오냐? 마당발이 이번에는 겔손을 주시하며 소리쳤어요. 무슨 말이오? 얘들아, 저놈 맛 좀 보여줘라. 겔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당발의 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옆으로 둘러서 있던 젊은이들이 겔손에게 달려들었지요. 겔손은 붕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며 두 발로 두 놈을 동시에 공격해 거꾸로 때렸습니다. 겔손은 재빨리 표창을 뽑아 달려드는 다른 한 놈의 허벅지를 명중시켰어요. 그러자 무릎을 꿇고 있던 정가와 채가도 일어나 달려드는 놈들을 해치웠지요. 겔손은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 들려오던 곳으로 몸을 날렸어요. 마당발이 날아오는 겔손을 두 손으로 막았으나 달려오는 힘에 밀려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설마 자기를 공격할까 하고 방심을 하던 차에 당한 것이지요. 겔손은 마당발 손을 뒤로 꺾고는 벽기둥에 밀어붙였지요. 그때 밖에 있던 졸개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서툰 수작을 부리면 너희 두령을 박살내겠다. 내가 송파 김두령을 봐서라도 고분고분 말을 들으려 했는데 이거 손님 대접이 너무하잖아. 대체 네 놈은 누구냐? 팔을 꺾인 마당발이 얼굴을 찡그린 채 물었습니다. 아까 다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난 재탕은 안 하는 사람이다. 금덩이가 있는 곳을 말해라. 어차피 금덩이를 찾으러 온 거 겔손은 마당발에게 금덩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여기선 말할 수 없으니 비밀 장소로 가자. 마당발은 모두가 듣는 데서는 말할 수 없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 하였어요. 겔손이 생각해도 금덩이 일은 아무 데서나 말할 일이 아니었지요. 딴짓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 테지. 이렇게 손이 꺾였는데 무슨 짓을 하겠느냐. 좋다. 사나이끼리 서로 믿어보자. 겔손은 꺾인 마당발의 팔을 풀어주고 대신 정가를 시켜 오랏줄로 마당발의 양손을 묶게 했습니다. 둘은 여기서 졸개들을 지키게. 만일 허튼 수작하면 내 놈들 두령은 오늘로 끝장이다. 자, 가자. 겔손은 어서 가자고 마당발의 등을 떠다 밀었습니다. 마당발을 앞세워 꼬불꼬불 미로를 따라가자 조그만 문이 나왔습니다. 문이 잠겼는지 마당발이 한동안 서서 묶인 손으로 문을 만지작거리고 나서야 문이 열렸지요. 마당발은 성큼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겔손이 마당발 뒤를 따라 문지방을 넘어 발을 내딛는 순간 아이쿠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마당발 뒤를 따르던 겔손은 함정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마당발 졸개 두 놈이 천정에서 뛰어내렸지요. 얘들아, 저놈을 꽁꽁 묶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리고 나머지 두 놈은 헛간에 묶어둬라. 갑작스런 일을 당한 겔손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겔손은 눈앞에 어렴풋하게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이 들게 찬물을 뒤집어 씌워라.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겔손의 머리로 주르륵 쏟아졌어요. 겔손은 긴 잠에서 깨어나는 듯 함정에 빠졌던 일이 떠올랐지요. 이 애송이,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네 놈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내 너 정도의 무술을 가진 놈들은 거의 다 아는데 네 놈은 본 일이 없다. 혹시 청나라 오랑캐 앞잡이가 아니냐?
내가 누군지는 말할 수 없으나 오랑캐의 앞잡이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얼씨구, 뚫어진 입으로 잘도 내뱉는구나. 오랑캐 앞잡이가 나 오랑캐 앞잡이다 하는 것 보았느냐?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으니 달밤에 그네를 태워라. 졸개들은 길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속옷만 남겨둔 채 다시 손과 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아줄로 묶어 천정에 매달았지요. 공중으로 치솟은 길손의 몸이 덜렁거렸어요. 그런데 몸을 따라 덜렁거리는 게 또 하나 있었지요. 아랫도리 속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꼭 시계추 같은 것이었지요. 얘들아, 저게 뭐냐? 졸개들이 잽싸게 줄을 내려 덜렁거리는 것을 끌러보았어요. 그것을 본 졸개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사태의 심각함을 느낀 마당발이 졸개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마패가 아니냐? 마패를 보는 순간 마당발도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며 온몸을 벌벌 떨었어요. 아니, 이것이 당신 것이요. 내 사타구니에서 나왔으니 내 것이지. 나 남행어사 김수익이요. 길손, 아니 암행어사 김수익은 그제야 점잖게 말했습니다. 진작 어사라고 그러시지요. 마당발은 쥐구멍이라도 찾는 듯 어찌할 줄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임무수행상 신분을 밝힐 수가 없질 않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어사 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마당발은 땅바닥에 털썩 꿇어앉았어요. 이 사실을 우리밖에 모르도록 하시오. 암행어사 김수익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마당발을 일으켜 세웠어요. 마당발은 졸개를 시켜 새 옷을 가져오게 하였지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내오게 하는 둥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도둑들은 어사고 뭐고 가리지 않는다는데 어째서 봐주는가? 김어사는 마당발이 따라주는 술 한 잔을 받아 마시고 마당발에게 술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마패가 없는 암행어사인걸요. 하하, 그러니 같은 어사끼리 봐줄 수밖에요. 마당발은 한바탕 호탕하게 웃었어요. 그 호탕한 웃음도 김어사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스러웠지요. 자기네들이 어사라는 말에 김어사가 물었습니다. 어사라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요? 어사가 어디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다 찾아가십니까? 곳곳에 다 가지 못하시니 백성들을 들쳐먹고 벗겨먹는 관리들이 여기저기서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까요? 그걸 우리가 백성 편에 서서 손을 봐주니 우리야말로 마패 없는 암행어사가 아니고 뭡니까요? 김어사는 마당발의 말을 듣고 이 시대의 관리들이 얼마나 백성을 괴롭히는가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난 알다시피 나라에서 잃어버린 금덩이를 찾고 있네. 그러니 좀 도와주시게. 저희도 이 나라 백성인데 돕다니요. 우리 일이니 우리가 나서서 찾아야지요. 송파 형님도 늘 우리가 금덩이를 찾아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충신들이 따로 없네. 자네들이 충신일세. 그때였습니다. 두령님, 나리. 짱구 정가와 칼잡이 최가가 들어왔어요. 마당발이 겸연쩍어하며 그들에게 술잔을 주었지요. 고생들 했네. 어서 앉아서 술 한 잔씩 들게. 고맙습니다. 정가와 최가는 길손에 대한 말을 듣고 입이 함지박만하게 찢어져 담을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술상 앞에 앉아 병째 들고 술을 들이켜기 시작하였지요. 그 모습을 본 김어사가 한바탕 웃고는 마당발 귀에 대고 소곤거렸어요. 듣자 하니 자네 졸개들이 관졸들에게 쫓겨 숨어 있다고 하더군. 모두 불러들여 금덩이를 찾아주게. 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네. 제게 아주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금덩이는 여주 패거리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장호원으로 해서 용인, 수원을 거쳐 인천으로 가서 그곳에서 청나라로 건너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청나라에 가서 금덩이를 팔려나 봅니다. 여주 패거리는 대체로 떠돌이 장사치들 모인 패거리로 힘께나 쓰는 장정들이었지요. 마당발은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째서 광주 쪽으로 안 올라가고 말인가? 벌써 소문이 쫙 퍼져 위협을 느껴 그럴 겁니다. 그네들이 남사당 패거리와 합쳤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남사당 패거리와? 아마도 금덩이가 그렇게 큰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겁이 났겠지요. 그래서 생각 끝에 자기네들 신분도 감출 겸 남사당 놀이 패거리와 합류한 모양입니다. 사당패와 합류했으면 머릿수가 많겠군. 그걸 노린 것 아니겠습니까? 김어사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졸개 중에 발 빠른 사람 한 명만 추천해 주시게. 그러지요. 김어사는 몇 자 적어 마당발이 데리고 온 발 빠른 졸개를 수원 관아에 보내었습니다. 수원 사또에게 남사당패가 지나가면 일단 잡아놓으라 하셨군요. 하하, 눈치 한번 빠르군. 마당발은 김어사 말에 어깨를 으쓱 하였어요. 혹시 놈들이 수원성을 빠져나갈지 모르니 우리가 길목을 지켰으면 하는데 어디가 좋겠는가? 지지대 고개를 넘어 모랍산 입구에 우리 패거리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같이 그곳으로 떠나시지요. 정말 그리로 지나갈까? 남사당 패거리와 어울린다면 이쪽과 그쪽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김어사와 마당발 그리고 짱구 정가는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김어사는 선비로 가장하고 정가와 광주 졸개의 곽오진이 김어사를 모시고 가는 하인으로 가장해 제1대를 삼았습니다. 제2대는 칼잡이 채가와 광주 졸개 3명이, 제3대는 광주 털보가 광주 졸개 3명을 이끌고 모랍산 산채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당발은 나머지 인원을 데리고 혹시나 해서 광주 목에서 지키기로 하였지요. 그날 밤 제3대는 지체 없이 장사치 차림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럿이 함께 가면 표적이 되기 쉬워 세 팀으로 나누었던 것이지요. 이튿날 새벽 김어사가 이끄는 제1대는 광주를 떠나 오포로 해서 죽전을 지나 모랍산으로 가고 제2대는 이천을 지나 용인으로 해서 수원을 거쳐 모랍산으로 떠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쯤 3대 모두가 모랍산 산채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모랍산 산채로 가다가 이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연락소에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락소란 마당발과 송파 김두목 끈앞을들이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이 있는 곳이지요. 김어사가 이끄는 제1대는 죽전 주막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3대는 모랍산에 도착하였을 테고 김어사 일행이 그 다음으로 빨랐지요. 인근 지리를 훤히 아는 마당발은 김어사에게 가장 빠른 길을 택해 주었어요. 점심을 먹고 어사가 짱구 정가와 곽오진에게 말하였지요. 자네들은 먼저 가게.
난 수원성에 잠시 들렀다 가겠네. 제가 매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가가 걱정을 하였어요.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니 지체 말고 가거라. 나는 수원 관아에 들러 손을 써놓고 가겠다. 그럼 신갈까지 모시지요. 어허, 신갈은 제2대가 있질 않나. 우리가 지금 나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김어사는 제1대와 헤어져 부지런히 수원으로 갔습니다. 말동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가자니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었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질 무렵 김어사는 수원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나리! 김어사가 막 관아에 들어서려는데 뒤에서 부르는 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모랍산으로 가질 않았느냐? 곽오진이었어요. 정가 형님이 나리를 모시라고 해서요. 곽오진은 주위를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정가는 갔느냐? 모랍산으로 먼저 갔습니다요. 김어사는 곽오진을 머물게 하고는 수원 부사를 만났어요. 남사당패를 잡아두라는 정가를 주셨다고요. 그런 건 보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남사당패는 수원성에 들어온 일이 없는데요. 거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남사당 패거리들이 수원성에 들를 거라고 했는데 부사는 보지도 못하고 정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방이 머리를 살짝 들고 눈을 깜빡이며 끼어들었지요. 남사당 패거리라면 안성 쪽으로 가는 걸 봤는데요. 남사당 패거리가 소리 소문 없이 수원에 머물다가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수원 부사는 김어사 앞에서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라 하였지요. 어허, 뭔가 일이 꼬이는구나. 발빠른 졸개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김어사는 생각에 잠기다가 알았네. 남사당패가 이곳에 다시 오기라도 하면 어떤 구실로든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잡고 있으시오. 내 곧 기배를 하리다. 김어사는 곽오진을 따라 모랍산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제 먼저 길을 떠난 광주 마당발의 발빠른 졸개 김판득이 수원 부사에게 전하는 편지를 갖고 밤새도록 걸어 수원성에 도착한 것은 새벽녘이었습니다. 김판득은 해장을 하려고 주막을 찾았지요. 새벽인데도 장날이라 주막이 몹시 붐볐어요. 김판득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을 시켰지요. 그런데 김판득이 주막에 들어설 때부터 웬 사나이가 김판득에게 눈살을 꽂았습니다. 김판득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지요. 국밥을 먹고 주막을 나설 때였어요. 잠깐 좀 보지. 두 사나이가 김판득의 양 어깨를 잡아 이끌었습니다. 순순히 따라와. 서툰 짓 하면 재미없어. 사나이 말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김판득의 허리께에 날카로운 것이 닿는 것 같아 섬뜩했습니다. 김판득이 사나이들에게 끌려간 곳은 주막 구성진 방이었습니다. 방에는 남사당 패들이 쓰는 악기며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요. 그것들을 보는 순간 왠지 김판득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놈이 있어 잡아왔습니다. 아니, 넌 광주 마당발의 졸개가 아니냐? 턱에 거뭇거뭇 수염이 염소처럼 난 사람이 김판득을 알아보았지요. 그렇다면... 김판득을 끌고 온 사나이가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하하, 이거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염소 수염이 소리 낮춰 말하고는 김판득의 몸을 뒤지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김판득은 손을 쓸 수가 없었지요.
김판득은 김어사가 써준 편지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구나. 염소수염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의논이 끝난 그들은 부지런히 짐을 챙기더니 뿔뿔이 흩어져 장사꾼 차림으로 서둘러 수원을 떠났지요. 그리고 김판득을 매달아 놓고 매질을 하였어요. 김판득이 말로 해서는 순순히 대답하지 않을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래도 말 못하겠느냐? 저는 정말로 모르는 일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종이를 주며 수원 관아에 갖다 주라고 한 것뿐입니다. 김판득은 살갗이 찢어지도록 맞으면서도 모른다고 하였어요. 이러다 아무것도 안 되겠다. 어서 손을 쓰자. 그래서 김어사가 보내는 정갈이 수원 부사 손에 들어가지 않고 남사당 패거리를 통해 여주 패거리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원성을 떠난 김어사는 밤이 이슥해질 무렵 지지대 고개에 다다랐어요. 저기 불빛이 있는 저 집입니다요. 과고지는 멀리 떨어진 외딴 집을 가리켰지요. 잠깐, 이 앞으로 가는 길 말고 뒷길은 없느냐? 있습니다만. 돌아서 그리로 가자. 과고지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자는 김어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같은 암행어사라 찍소리 않고 안내하였지요. 불빛이 가까이 나타났어요. 과고진이 앞으로 불쑥 나서려는데 김어사가 갑자기 과고진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엎드리거라. 예서 좀 지켜보자. 남사당 패거리가 수원성 안으로 가지 않고 안성으로 간 게 이상하질 않느냐. 과고진은 그제야 김어사의 뜻을 알고는 잠시지만 김어사의 행동을 타박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넌 여기서 저 집을 살피거라. 난 정가를 만나서 주변을 살피고 오겠다. 김어사는 몸을 숨기고 집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막으로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걸음걸이나 몸짓이 어째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정가는 벌써 도착했을 텐데 도착했으면 우릴 기다릴 테고. 김어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과고진이 다가오며 말하였지요. 날이 드나드는 사람이 이상합니다요. 저희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니 누굴 기다리나 봅니다요. 그래? 우리도 저들을 좀 더 지켜보자. 김어사는 모이기로 한 주막 쪽으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주막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알지. 그네들 말소리가 들리나 봐라. 그때였어요. 인기척이 나더니 산 쪽에서 사람이 내려왔지요. 김어사와 과고지는 얼른 나무 뒤로 엎드려 몸을 숨겼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갖다 주고 뭐 하는 거야? 산에서 내려온 사내는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주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놈은 여주 패거리입니다요. 과고진이 떠드는 사내를 알아보고 김어사에게 속삭였어요. 뭐라고? 그놈들이 벌써 와서 우릴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앞서온 우리 패들은 다 잡혔단 말인가? 그때 김어사 머리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놈이 내려온 곳으로 가보자. 김어사는 놈이 내려온 길목에서 몸을 숨겨 주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내려갔던 사내가 다시 올라왔어요. 김어사는 낮은 걸음으로 사내 뒤를 따랐지요. 사내는 그것도 모르고 한참 올라가더니 바지를 훌러덩 내렸습니다. 쏴! 오줌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을 가를 때였지요.
김어사는 표범처럼 달려들어 사내의 목을 낚아채 숲을 속으로 끌고 갔어요. 사내는 바지가 벗겨질까봐 허리춤을 한 손으로 꼭 쥐고 목이 막히는지 칵칵거리며 끌려갔지요. 넌 누구냐? 너야말로 누구냐?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개 취급하느냐? 난 네가 누군지 다 안다. 아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말을 못하겠으니 목이나 좀 풀어주고 말하자. 김어사는 사내의 목을 누른 채 포승으로 두 손을 묶었습니다. 금덩이는 어디냐? 김어사는 이것저것 생략하고 금덩이부터 물었습니다. 금덩이라니? 난 모르는 일이다. 그때 과고진이 달려와 물었어요. 너희는 금덩이를 탈취한 여주 패거리가 아니냐? 과고진의 말에 사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말을 안 하겠다. 그럼 내가 말을 하게 해주지. 과고진이 팔을 걷어붙이고는 주먹으로 배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사내는 앞으로 고꾸라졌지요. 과고진은 쓰러진 사내를 일으켜 세우고는 왼쪽 주먹으로 턱을 냅다 갈겼어요. 사내는 벌렁 나자빠졌답니다. 넘어진 사내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제발 그만. 사내는 과고진에게 애걸하였습니다. 우리 패가 동굴에 잡혀있지? 너 거기서 오는 길이지? 과고진은 멱살을 바짝 거머쥐고 을러대었습니다. 모랍산 정상 부근에는 큰 동굴이 있는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동굴이 광화도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더운 여름에 지지대 곡의 산채에 오면 그곳에서 더위를 식히고는 하였지요. 과고진은 그 동굴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몇 명이 지키냐? 세 놈이요. 그때 아래쪽에서 사람들 소리가 났습니다. 과고진은 사내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는 잽싸게 나무에 묶어놓고 아래를 경계하였지요. 부사에게 편지를 써주었다는 어상과 나부랭 인간은 왜 안 오는 거야? 글쎄 말이지. 오늘 밤도 다 잔 거 아니야?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두란거리며 올라왔어요. 김어사와 과고진은 몸을 낮추어 놈들을 기다렸다가 놈들이 가까이 오자 한 놈씩 공격해 거꾸로 뜨리고는 두 손을 묶었습니다. 놈들도 만만치 않게 대항했으나 김어사와 과고진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과고진은 둘을 끌어다가 재갈을 물려 나무에 함께 묶었습니다. 여주 패거리는 남사당 패거리를 합해 모두 25명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발빠른 김판득을 잡아들이면서 힘께나 쓰고 무술을 익힌 여주 패거리 10명은 이곳 모랍산으로 오고 남사당 패거리들은 안성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동굴로 가시죠. 저놈들 말대로 10명이 여기 있다면 위에 3놈, 아래에 4놈이 남아있겠네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저놈들 말이 거짓일 수도 있지 않나. 걱정 없습니다요. 3놈이 아니라 5놈이면 어떻습니까요? 이미 3명을 잡아놔서 그런지 과고진은 자신이 있어 보였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먼저 정찰을 하겠습니다. 동굴 앞에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과고진은 산등성이를 올라갔지요. 김어사는 주위를 살피며 과고진의 뒤를 멀찌감치 떨어져 따랐습니다. 아이쿠, 웬 놈이냐? 외마디 비명과 동시에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뚫었어요. 과고진이 놈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것이지요. 놈들이 여기까지 그물을 쳐놓았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주 패거리들은 듣던 대로 철저한 놈들이었어요. 또 한 놈 걸려들었구먼. 한 놈이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과고지는 놈들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갔어요. 김어사는 몸을 낮추고 조심조심 동굴 앞을 살폈습니다. 두 놈이 동굴 안으로 과고진을 끌고 들어갔고 다른 한 놈은 동굴 앞을 지키고 있었지요. 김어사는 품에서 표창을 꺼내 빠르게 날렸어요. 바람을 가르며 날아간 표창은 동굴 앞을 지키던 놈 오른쪽 허벅지를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놈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한 놈이 튀어나왔지요. 김어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다시 한번 표창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표창 맛을 본 놈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보기 좋게 고꾸라졌습니다. 어느 놈이냐, 서툰 짓을 하면 이놈을 죽이겠다. 동굴로 들어갔던 나머지 한 놈이 과고진을 끌고 나왔어요. 김어사는 이젠 되었구나 하고 안심하였지요. 동굴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정말 새 놈이라는 게 드러난 것이 아니겠어요. 김어사는 이번에도 표창을 날렸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날아간 표창은 칼을 쥐고 있는 놈의 오른쪽 손목에 정확히 꽂혔어요. 놈은 칼을 떨어뜨리고는 손목을 움켜쥐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뒤로 손이 묶여있던 과고진이 달려들어 놈의 옆구리를 냅다 걷어찼어요. 놈은 그대로 큰 대자로 뻗어버렸지요. 김어사와 과고진은 새 놈을 나무에 묶어놓았어요. 과고진은 발소리를 죽인 채 동굴을 살폈습니다. 날이 아무도 없습니다요. 김어사는 과고진을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에는 광주 패거리들이 붙잡혀 있었지요. 모두들 매를 맞아 얼굴이 퍼렇고 뻘겋고 퉁퉁 부은 채 묶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어사 전가를 가지고 갔던 발빠른 김판득은 어찌나 심하게 맞았는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날이 면목이 없습니다요. 술에 약을 탔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요? 짱구 정가가 고개를 숙인 채 말하였어요. 정가는 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모랍산 산채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주막과 다름없었지만 마당발의 졸개가 주인으로 있으면서 수원 부근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마당발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비밀 산채였습니다. 정가가 주막에 들어갔을 때 어찌된 일인지 있어야 할 졸개들이 보이지 않았지요. 뿐만 아니라 어젯밤에 먼저 떠난 제3대의 얼굴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고는 구석진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낯선 이들 몇 명뿐이었지요. 정가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엉거주춤 서 있었어요. 그때 아리따운 여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인은 정가의 소매를 붙들어 자리에 앉혔어요. 주인장은? 단골이신 모양인데 아직 모르세요? 도대체 뭘 모른단 말인가?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싶어 정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인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흘끔흘끔 정가를 쳐다보았어요. 저 외삼촌 환갑잔치가 있어 그리 갔습니다. 아마 내일쯤 오실 겁니다. 여인은 시키지도 않은 술을 가져왔어요. 하루 종일 걸어오느라 지친 정가는 무심코 건네주는 술잔을 받아 마셨지요. 술이 입에 쩍쩍 달라붙는 느낌이 들더니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정가는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이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이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먼저 온 마당발 패거리들도 이런 식으로 잡혀 동굴 속에 갇히게 된 것이었지요.
김어사는 여주 패거리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었어요. 안성으로 간 남사당패들은 사람들 눈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려고 보낸 것이고 금덩이를 옮기기 위해서 여주 패거리의 두목 염소수염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어사 쪽은 매맞아 몸이 불편한 김판득을 빼고도 그 수가 11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덩이를 어디에 숨겨 놓았느냐 하는 거였지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동굴을 지키던 놈들은 하나같이 모른다고 잡아떼었습니다. 김어사는 여주 패거리들을 단단히 묶어놓고 패거리들을 이끌고 주막으로 내려갔어요. 아래 주막은 네 놈이 지키고 있었는데 금덩이가 아래에 있다면 이곳 동굴보다는 아래쪽을 지키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하지 않는가. 김어사는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서둘렀습니다. 정가와 과거지는 졸개들을 데리고 주막 길목을 지키고 있게.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과거진을 시켜 연락하고. 어서 서두르게. 주막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몸이 날렵한 졸개 두 사람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동정을 살폈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집 주위를 맴돌며 경계하였어요. 김어사는 만약을 대비해 집 앞 느티나무에 올라가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표창을 던질 준비를 해두었지요. 조금 있자 주막 안에서 한 놈이 나왔습니다. 아마 측간으로 가는 모양이었지요. 그때 담 안쪽으로 들어가 있던 졸개가 그놈 팔을 꺾는 것과 동시에 입을 틀어막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얼마 안 있어 염소 수염이 이끄는 여주 패거리들이 들이닥칠 게 분명하였지요. 김어사는 느티나무에서 내려와 졸개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졸개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반은 주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반은 창문이며 문에 달라붙어 김어사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김어사가 소리쳤어요. 이 말은 안으로 들어가 깨부수라는 신호였지요. 김어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원들은 몽둥이를 들고 주막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바탕 대결은 너무 손쉽게 끝났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놈들은 생각보다 허약하였어요. 제대로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둘 거꾸러졌지요. 그때였어요. 과고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놈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몇이나 되느냐? 어두워서 잘은 모르지만 한 대여섯 놈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금덩이는 그놈들에게 있을 것이다. 나가서도 지켜보거라. 김어사는 쓰러진 세 놈을 묶어 골방에 가두도록 시켰습니다. 너희들은 마당에 숨어 그놈들을 기다리거라. 졸개들에게 지시를 한 후 김어사는 마당가에 있는 느티나무 위로 다시 올라갔어요. 어두워서 잘은 안 보였지만 대여섯 명 정도의 무리가 주막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나리, 저는 돌팔매질을 잘하는데요. 과고진이 느티나무 위로 따라 올라오며 끼어들었어요. 잘 되었다. 난 앞장서서 올 염소 수염놈과 그 다음 놈을 표창으로 눕힐 테니 넌 등짐진 놈들을 눕히거라. 과고진은 조아라 싱글벙글 거리며 나무를 타고 아래로 쭉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갈을 주워 대문 옆 흙담 위로 올라가 납작 엎드렸지요. 바로 그때 염소 수염 무리 중 한 녀석이 먼저 뛰어오더니 소리치며 주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령님께서 오신다.
마당 안에 있는 대원들이 잽싸게 놈에게 달려들어 재갈을 물리고 밧줄로 묶어 골방에 처박았습니다. 염소수염 무리는 등짐을 지지 않은 한 놈 뒤에 등짐을 진 세 놈이 따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놈이 뒤를 따랐어요. 이거 식은 죽 먹기잖아. 김어사는 그들의 행렬을 보고 싱겁게 생각했습니다. 본업이 도둑이 아니어서 그런지 금덩이 운반이 치밀하지 못하였어요. 염소수염 무리가 주막 가까이 오자 김어사는 표창을 꺼내었지요. 그리고는 연거푸 2개를 던졌습니다. 염소수염과 그 뒤의 놈이 앞으로 거꾸러졌어요. 생각했던 대로 앞장서 온 놈은 염소수염이었지요. 그와 때를 같이하여 과고진이 던진 돌멩이 2개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2놈이 또 쓰러졌지요. 제일 뒤에 있던 놈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새에 마당 안에 있던 졸개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놈들을 모두 묶었습니다. 김어사는 놈들을 모두 골방에 가두고 등짐을 뒤졌어요. 절구공이만한 금덩이 2개가 나왔습니다. 김어사는 금덩이를 안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여러분, 수고들 많았소. 여러분 뜻대로 이걸 나라에 되돌려 주겠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요. 모두들 금덩이를 보고는 감격해 말이 없었습니다. 과고지는 어서 수원 부사에게 가서 알리고 포졸 30명과 말 10피를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포졸이 올 때까지 바깥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도록. 금덩이를 찾아다닌 5달,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지 않았는가. 김어사는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부사와 포졸들이 왔습니다. 김어사는 포졸들 편에 금덩이를 한양으로 보내었어요. 그리고 붙잡은 패거리들은 모두 수원 가나로 보내었지요. 김어사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졸개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의외로 큰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술잔을 부딪히며 좋아 어쩔 줄 몰랐지요. 술이 몇 차례 돌아가자 김어사는 졸개들에게 당부를 하였어요. 너희들은 알다시피 아주 큰 일을 했다. 나라에서 큰 상이 내릴 것이야. 그리고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나는 나라님으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받고 뛰어다닌 사람이니 너희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 밤이 새거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살거라. 나는 나라님을 대신해 지금껏 저지른 너희들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겠다. 그러니 다시는 아무리 탐관 오리의 재물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거라. 우리 보고 떠나라니요. 우리는 나리 뒤를 쫓아다니며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졸개들은 모두 김어사 앞에 엎드렸어요. 나는 나대로의 할 일이 있고 이제 너희는 너희들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따르거라. 어서 기다리는 가족들 곁으로 가거라. 여기 수원 부사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큰 상금을 내릴 것이다. 그걸 가지면 농사 짓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야. 나리를 따라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졸개들은 김어사에게 애원하였어요. 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술잔을 들고 약속하자.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이곳을 떠난다고. 내 모든 것은 송파 김두령에게 말하겠다. 나리, 오사또 나리. 졸개들은 김어사 앞에 엎드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어사는 그들을 일으켜 그들의 등을 일일이 두드려주며 격려를 하였어요. 나라에서 찾지 못하는 금덩이를 김어사를 비롯한 의적들이 찾아내어 나라의 어려움을 막은 것이었답니다.